지금까지 우리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모든 증거를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14조에서 증거 능력의 외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 312조 또는 313조 경우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할 자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는 그 조서, 기밖의 서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을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하나여 한한다. 그러면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해서 증명될 때 한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필요성과 특신성, 이걸로 다 필요성이라고 그러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서나 진술서가 312조 13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에 따라서 필요성과 특징성이 구비되고 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나온다면, 이건 수사기관이죠. 검사나 사경. 그런데 애국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를 먼저 봐볼까요? 자,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원래 피신조서 그러죠. 피신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3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가 적용되고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내용의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술서 등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감정서는 314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범죄 직후 미 합중국 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와, 자, 우리나라의 법원이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서 미 합중국 법원에 지명을 받은 수명자, 그래서 미 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관한 증언 녹취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자, 같은 법 312조 또는 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그 각 내용의 진술이, 각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로 할 구체적 예부적 정황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술의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성과 특신성에 대해서 그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럼 필요성부터 먼저 볼까요? 필요성은 원진술자가 원래 진술해야 할 놈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것을 말한다. 나와서 진술할 수 없다. 여기서 질병,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포함되며 국외거주 그랬죠. 그래서 원진술자가 국외거주에는 외국에 있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한 수단을 다했어도 우리나라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소재불명은 뭐냐? 소재불명에 해당하려면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소환이 불응하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 기억상실이라든가 법정에 출석한 원진술자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이것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판례 1번. 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애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그를 공판정에 출판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자,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술을 요하는 자의 소재 탐지 촉구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에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314조의 소정에 진술을 할 수 없은 때에 해당됩니다. 3번에 볼까요? 피해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일 당시 노인성 침해로부터 기억장애, 분별력 상실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각 진술의 내용이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닮아난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라에 해당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제314조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4번을 보면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한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서 단지 그냥 소환장이 주소불능으로 소환불능이 되어 있거나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그 해보가 오지 않는 상태인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보면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집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 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이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이거 판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판례는 판례대로 익힐 부분이 있습니다. 6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 진술하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314조 310조 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한답니다. 자, 또 7번 판례를 볼까요? 7번 판례는 지금 기니까 마지막에 예국에 거주라 하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예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가능한 한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8번같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밖에 준하는 사회에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알아듣는 게 좋겠죠. 자, 9번 판례 봅시다. 공판기일에 증인의 소환을 받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낳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냐는 것은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번 법원이 증인을 대책 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가출하여 소재 불방이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답니다. 가출해갖고 소재 불명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특신성, 신용성이 정황적 보장, 그래서 진술의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구체적이고 허위 개입이 없는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판례 보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이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술 내용이 상치하는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인이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장을 2번이나 받고 소환 불능하고 주소지를 따라 행방을 감춘 경우라면 동인이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그러면 이게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로 그냥 1.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애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그러나 이 공무원에서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의 문서,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한 문서. 그랬는데 1. 공무원 등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한 문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공정증서 등본, 공무원, 애국공무원도 여기는 포함되죠.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판례로 숙지를 해놓으신 것이 더 훨씬 편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적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것은 315조의 3호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1번 화관 세관서 통괄심의관 작성의 범칙 물건 감정서 등본과 분석 의뢰서 및 분석 해답서 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판례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뭘 했냐면 공무원의 작성 문서와 공무원 작성 문서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일단 먼저 포함되지 않는 걸 먼저 봅시다. 자, 검사의 공소장 등 수사기관이 작성된 것. 수사기관이 작성된 것은 안 된대. 미국 수사기관이 그 수사 결과나 정보에 답서, 육군 수사연구소의 실험 분석과 작성, 감정서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공무원 작성 문서 중에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인감, 신원증명서, 전과조회서, 세관 공무원의 시가감정서, 군의관 작성 진단서, 이건 잘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가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보고서, 이것은 공무원 작성 문서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업무상 필요로 해야 작성한 통상의 문서, 그래서 상업장부라든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의 문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의사의 진단서, 이건 진술서와 마찬가지죠. 피고인 작성 상업장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진료부는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금전진락부, 전표, 통계표, 전산자료, 성매매업소에 작성한 메모리 카드, 이건 뒤에 또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3번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 신용성이 문서 자체에 의해서 보장되며 이것이 고도의 우리가 보면 달력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달력이라든가 스포츠 기록, 정기 간행물에 대한 보고서, 공공 기록이라든가 군법에 의해 자 판결문 4번 구성첩부 신문 조서 같은 거. 그런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진정서 4번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판례 1번을 볼까요? 구속적구 신문 조서는 자 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뭐라 그럽니까? 증거로 하면 부동의하더라도 이것은 315조 3호에 의해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바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 조서도 역시 형사소송법 315조 5에 정한 바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 작성 세세대 15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그냥 15에 대한 것은 왜 그러느냐, 유인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야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네 번째 판례를 보면은 군법의 판결서 4번은 그것을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 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걸 증거로 하니 부동의하거나 진정 성립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해보서는 해보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유죄의 증거로 적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해보는 공무원인 이 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라고 본다는 겁니다. 감정의뢰해보서 눈여겨봐두시고 6번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성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이라는 것은 타인의 진술의 내용을 들은 자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는 전문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316조에 의해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6조 전문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가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공판 준비 공판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양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공판 길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관 앞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해외거지, 서재불명, 기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때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차분히 나눠서 볼까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공판 길에서 진술인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서 그 말입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한 경우 이때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이때는 뭐냐니까 피고인 아닌 자 피고인 아니죠. 왜? 들었어. 공판 준비 공판 길에서 진술이 그 말은 법관 앞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해외거주, 서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된다. 그리고 특신성까지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은 피의자 아닌 자는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자에 포함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A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자랑하기 위해서 B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B는 C한테 얘기했어. 그런데 C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B가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4번에 제 전문이다. 다시 또 건너뛰었단 말입니다. 제 전문이란 타인으로부터 전문 진술을 전에 들었다는 진술을 이와 같이 이중 전문이 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 능력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이 제 전문 진술은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판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된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해버리면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례, 형사소송법은 전문 진술에 대하여 316조 실질적 단순한 전문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의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면 이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 해석상.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전문 증거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 봅시다. 311조 법원이나 법관조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죠. 312조는 뭘 조심해야 돼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사실은 성립의 진정이고 부인할 때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나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법 절차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312조 사망, 사항 모든 것은 수사기관이 나오면 2항까지도 312조 전부 수사기관이 나오면 적법 절차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진술서에서 사인 작성 진술서, 감정서 이 부분 수사기관이 작성하고 다른 부분 자 적법 절차는 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특신성이 빠져 있고 뭐가 들었으면 내용의 인정까지 적법 절차 그 다음에 내용의 인정만 되면 된다는 거. 314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에 있는 것으로서 자 15조가 있고 증거 능력 예외 규정은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 불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금방 배운 거 316조 전문 진술을 1항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피고인 아닌 자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2항이 적용을 받는다. 이 법조문을 놔두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쉽게 여러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 사진회 같은 건 사진은 기계적 방법으로 해서 그 대상을 특정함으로 신용성은 높지만 사진을 여러분 뽀샵 한다거나 인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본인 사진, 문서의 사본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은 자료물, 대체물인 사진의 경우에는 원본 증거가 공판장에 제출하기 곤란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한 데서 그 사진은 사건의 관련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진술의 일부에 대한 사진. 그때는 진술의 증거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은 진술 증거의 일부에 이르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사진의 증거 능력도 진술 증거인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사진. 현장 사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범행 행동에 중점을 둬서 범행 전후의 상황과 그 전후의 상황을 사진으로서 독립증거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사실을 보고하는 기능이 있어서 진술 증거와 동일하고 작성자 과정에서 작성 과정에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전문 법칙에 의하여 촬영자의 진술에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것이 증명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를 보면은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하였더라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증거조사의 방법을 한번 보면 증거물의 사본인 사진은 제시지만 서증의 사본인 경우의 사진은 제시와 낭독,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소송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 밑에 판례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 이건 앞전에도 한번 이 판례는 했습니다.
긴급하게 증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한 것이라는 것이 판단되면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여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로 화면에 띄어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을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고 경업자 진술자의 경험에 가르면 대체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0조에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4번 판례를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어서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앞에 그 판례와 그 관계를 잘 봐두시고 되지만 이 마지막 5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해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서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 공갈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이 판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것은 어떨 것이냐?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 능력. 녹음 테이프는 음성이나 음향을 이제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시 정확성이나 신용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많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녹음 테이프도 진술 녹취서에 지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비디오 테이프는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실질적으로 갖다 전체적으로 작성 주체와 진술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디다 녹음 서명 날인할 것입니까? 그래서 서명 날인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자나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자 말이 맞다. 그래서 음성임이 인정되고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며 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은 없어도 이 정도씩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판례 볼까요? 피고인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 공판 기일에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인정돼야 되고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녹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현장 녹음.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말, 기타, 음향을 녹음하는가. 이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길 때는 공판정에서 제시와 함께 녹음 재생기에 재생돼야 되며 피고인이 증거 능력을 다투는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밀 녹음이라는 거죠. 비밀 녹음. 수사기관에서 비밀 녹음했다. 이것은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3자인 사인의 비밀 녹음. 사인이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비밀을 녹음했다. 이것은 녹음이 일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화 당사자가 비밀 녹음을 했을 때 이것은 증거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하지만 판례는 대화 당사자에 의한 비밀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첫째, 요건이 같이 있는데 세 가지 중 첫째, 녹음 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자, 녹음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인 점을 인정해야 하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 녹음 테이프가 유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 테이프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2번 판례와 3번 판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화를 녹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에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기준과 통신비밀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 3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3번 판례 보면은 통신비밀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 참석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므로 이와 같이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 유명한 초음복집 사건 있죠. 간단하게 음식점 내부에서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 마이크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이 음식점 내부에서 이루어진 타인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법 3조 1항에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5번에 보면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전화하면서 야, 너 통화하라 그래가지고 녹음하게 하는 거. 그래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그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동의에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이에 대한 녹음 테이프는 녹음 대화 매체를 재생해서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제 증거 능력의 마지막, 당사자가 일단 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자. 그 말은 법전을 먼저 보죠. 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여기서 보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도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할 때는 애로한다. 그랬는데 동의라는 것은 뭡니까?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에 쉽게 얘기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란 전문 법칙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 능력을 부여해버리면 재판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의 신속을 위한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한다 그 말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대 신문권을 포기를 의미한다. 모든 증거 능력에 대한 동의가 의제에 제거되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있죠. 이물성 없는 자백이라든가 위법 수집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형사소송 318조 1항 전문법칙 원칙에서 예외로서
전문법칙의 원칙에 대한 애외로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였던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면 증거의 동의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 판례의 태도니까 판례는 반대 신문권을 포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이 동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는 주체가 누구고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당사자입니까? 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다.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동의의 주체. 일방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가지만 그만 일반 당사자, 검사가 신청했을 때는 피고인이 신청하면 동의의 주체는 검사가 되겠죠. 법원이 직권으로도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인의 동의. 변호인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변호인의 동의권이 종속 대리권이냐 독립 대리권이냐. 학설은 이제 종속이라고 보지만은 판례가 독립 대리권이라고 보니까 판례만 볼까요? 독립 대리권. 판례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판례를 보면은 판례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진고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고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외에는 변호인은 서류 물건에 대해서 진고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즉시 의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 변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건 방어권과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보호자인 변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의 주체는 각 당사자였지만은 상대방은 어디에다 해야 하냐? 동의는 누구를 보고 하냐면 법원에 해야 됩니다. 법원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일단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여야 된다.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의 하나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라면 동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또 여기 또 그냥 서류 또는 물건이 있는데 이 법전에 서류 이것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서류의 전문지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물건은 반대 신문권과 관계없는 증거이고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전문법칙의 제한이 없으므로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18조는 입법상 오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우리가 봐야죠. 이것은. 1번 판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 서류에 대하여 그것이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진정 성립이 증거되지 않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것. 문서의 사본도 증거람에 동의하고 진정한 것을 작성된 것이 인정될 때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3번 판례를 보면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증거라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는 한번 봐두십시오. 그러면 동의의 시기와 방식 이렇게 증거 능력이 있게 동의하려면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해야 됩니다. 증거조사 후에 동의가 있을 때는 하자가 치유돼서 증거 능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는 반드시 공판기일에서만 하겠느냐? 그거는 공판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지 않고 공판기일 외에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다르죠. 우리가 다수설은 뭐랍니까? 야, 증거 조사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해버리면 아주 이건 중요한 소송이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명시적이고 개개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동의는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 태도에 비춰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묵시적 포괄적 동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례를 먼저 보죠. 이런 것은 거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을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증인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언의 증거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개개의 증거에 대해서 개별적인 증거 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람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거 동의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의 동의가 의제되는 것. 자, 1. 피고인의 불출석. 뭐랍니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 변호인이 출정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의제되는 것. 자, 법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다액 500만 원의 벌금 또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사건의 면소 공소계약 재판할 것이 명백한 경우나 항소심에 공판기일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정명령은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판례가.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동의가 의제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판례를 봅시다. 판례. 여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해 버리면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라고밖에 볼 수 없음으로써 수서법원이 이건 330조 규정에 의해 피고인이나 변호인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에 있는 사건은 어쩝니까? 증거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의의가 없으면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동의의 효과. 동의를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진정성의 인정.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311조, 316조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전문 증거도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동의 후에 증거의 증명력. 동의의 본질은 뭡니까? 반대 신문권을 포기함으로 동의한 당사자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 후에 증명력은 다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생길 뿐이지 증명력과는 별개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는 것이고 반대 신문권은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와 다른 것이므로 반대 신문은 이해의 방법으로 증명력을 다투는 것 이건 허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냐? 물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동의 대상이 된 서류 또는 물건 전체에 묻힙니다. 원래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서류나 물건의 내용이 갑은 나눌 수 있을 때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적 범위. 피고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수인이 있을 때 피고인은 각각 독립하여 반대 신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시간적 범위를 많이 묻죠. 동의의 효력은 한 번 동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가 갱신하거나 신급, 1심에서 한번 해보면 2심, 3심을 해서 뒷급을 달리한다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를 이제 봅시다. 예를 피고인들이 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람에 동의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범행 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는 것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 없답니다.
이번 보면 1심 법정에서 경찰 작성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항소심에서 범행의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해서 이미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3번. 자, 1심의 공판 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룬 증거 목록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 조사가 완료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는 2심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게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버리면 이건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의 철회와 취소. 자, 동의의 철회. 일단 동의는 절차 형성 행위니까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철회는 허용된다고 봐. 그러나 철회는 확실성과 소송 경제상 증거 조사 완료 후에는 철회는 못합니다. 그러면 철회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냐면 증거 조사가 완료 전까지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례 1.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 조사가 완료된 뒤에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도 없고 일단 증거 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 또는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할 때는 잘 보고 해야 됩니다. 2번.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진술 여서의 증거 능력을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상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 시에 공판정에 제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아무런 의의나 취소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동의 취소,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 철회는 증거 조사 전이지만 완료 전이지만 취소.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나 수사기관에 강압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춰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동의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